노래방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다고 했는데 노래방 CCTV를 봤더니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었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CCTV 속의 모습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우리 주제가 중간간죄잖아요. 네. 사실 검사로 재직할 때도 그렇고 중간대충이나 중간간이 피의자들의 초범인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스스로도 이게 중간간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피해자도 제대로 된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억울한 사건의 비율이 높은 부분이 또 중간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간죄는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형량은 일반 강간죄랑 똑같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최하가 3년이라는 거고요. 가장 흔한 예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 또 최근에는요 졸피뎀이나 이런 수면제를 복용해서 심신상실 상태를 만든 다음에 또 간음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보통 남녀가 처음 만나면 술 먹고 성관계 하지, 뭐 맨정신에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그렇죠.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랑 관계를 하면 다 중간간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필름 끊긴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많은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모텔에 가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할 때도 뭐 상대방이 뭐 의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는 중간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자애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 다 벗겨져 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거기다 또 남자가 자리에 없어. 이러면은 이제 그저 바로 신고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간간 당했다고 생각할 그게 충분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남자나 둘 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중간간죄라는 거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신상실의 상태나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기억만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건 중간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아예 의식을 잃는 경우에는 패싱아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신상실이라는 게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뭐 블랙아웃이다 패싱아웃이다 논란이 많은데 여전히도 블랙아웃은 피해자가 기억을 못했을 뿐 범행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입증하면 중간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중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노래방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다고 했는데 노래방 CCTV를 봤더니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피해자가 고소 대리해달라고 찾아왔으니까 그 여자분은 진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변호사님, 저 CCTV 속의 모습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데 너무 멀쩡했다. 막 안주도 먹여주더라. 그래서 와, 진짜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경험도 제가 피해자분들이랑 상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간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라는 연락 받았을 때 사건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는 상대방이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 단순 블랙아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법원이 블랙아웃이라고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이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 그쵸. 그리고 음주를 할 때 뭐 상태가 어땠는지 당시 어떤 말을 했었는지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은 어떠한지 네.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를 하면은 뭐 기억을 잃는 편인지 그리고 CCTV, 사건 전후 경위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이러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텔이라고 하면은 그 성관계를 했던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네. 장면을 촬영한 CCTV 네. 피임 도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피임 도구는 누가 결제를 했는지 모텔비는 누가 계산을 했는지 그 이후에 서로 오간 대화가 무엇인지 그 사건 당일을 전후로 있었던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텔 직원의 진술. 그쵸. 네. 그때 당시 행동이나 언동을 기억할 테니까 CCTV는 말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진술도 중요한 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연인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럼 모텔 직원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술자리에서 스킨십 같은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맞아요. 가끔 또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님 경찰 CCTV 다 가져갔다니까 뭐 우리는 굳이 확보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변호사님?
근데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정말로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모텔에 들어갔다가 모텔 안에서 의식이 깨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본인도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100% 다 기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자료인 CCTV를 직접 보고서 네.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또 따로 다 증거우동 있죠. 신청이 있습니다. 제 여기 관련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CCTV 무조건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기억을 믿지 마십시오. CCTV 확보해서 보다 보면 제가 저런 행동했어요? 막 놀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행동은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된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요, 중간간죄, 블랙아웃, 패싱아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등등 한번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